예, 저는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치료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반에 증상이 바이러스 리플리케이션과 함께 시작되다가 인플라메이션이 시작하면서 증상이 악화되는 그런 경과를 일반적으로 거친다고 지금은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바이럴 리플리케이션이나 인플라메이션 따라가지고 치료제는 투여제가 종류가 좀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상의 시비리티와 스테이지에 따라 가지고 치료를 좀 구분하는 경향이 있고 어, 결론적으로는 모더레이트 투 시비어 케이스 같은 94%의 산소 포화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중증도 평가인데요. 미국과 WHO는 조금씩 다른 기준을 쓰고 있긴 합니다. 역시 94% 기준을 하고 있고 NIH에서는 WHO에서는 90%로 잡고 있긴 한데요. 이 저자들도 이 90%와 94%는 조금 아비터리하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긴 해서 실제적으로 베드스트레스 환자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증도 평가에서 시비리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한 개는 올드에이지와 림포사이트 팬이 아까 나온 대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이런 환자들은 더욱더 주의 깊게 환자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나온 이런 중증도를 진행하는 중요한 리스크 팩터 중에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고요. 아까 언급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코비드-19 중증도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모더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페넴에 대한 관련된 언급이 있으면 그때는 환자는 모더레이트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비어 같은 경우에는 저산수증이 동반된 경우인데 기본적으로 90에서 94% 정도 이하로 너무 떨어지면 중증 환자겠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위중증은 기본적으로 고혈압의 산소나 그런 기계환기 등이 필요한 환자라고 이게 심플하게 구분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로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현재 NIH에서는 경증에서 중증도 환자에서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고위험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카시리비맙과 인데미맙 이거는 알고 계시는 리제네론에서 개발한 항체 치료제입니다. 이것을 투여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토리비맙이라는 약도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고위험군 환자에서 투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릴리에서 나온 밤나님비밥 제제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것이 인도 변이주라든지 변이주에 좀 취약한 것이 지금 계속 알려지고 있어가지고 긴급 사용 승인은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항체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고위험군한테 투여를 한다고 지금은 되어 있고요. 그런 고위험군은 어떤 환자들을 얘기하느냐 앞선 약간 나온 불량한 예후 인자를 갖고 있는 그런 환자들을 얘기합니다. 고령이라든지 BMI가 굉장히 높다든지 임신을 했다든지 기본적으로 임신 환자들은 임신하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서 되게 시비한 케이스로 잘 간다고 알려져 있고 임신에 태아에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질환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나 아니면 면역 저하자 상태 또는 심혈관이나 고혈압 있는 환자들이나 만성 폐시질환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고 항체 치료제로 투여할 수 있다고 지금 NIH 가이드라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항체 치료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사스코브2 바이러스의 표면을 보면 이게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맞으신 그런 백신이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타겟으로 해서 항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든 것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통해서 사스코브2 바이러스는 그런 목표되는 세포에 접근을 해서 부착하게 됩니다. 그런 부착 부위를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라 그러는데요. 이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 부위를 타겟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항체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항체들이 이런 접합 부위에 가서 접합을 하게 돼서 항체 치료해서 이뮤노 캐스케이트를 트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항체 치료제가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레그담비맙도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항체 치료제들이 지금까지 개발돼서 사용 중입니다. 이것은 아직 피어 리뷰가 안 끝난 결과이긴 한데 그 리제네레이션사에서 만든 카시리미맙과 인데미맙의 칵테일 세라피의 효과를 알려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기본적으로 입원과 사망을 굉장히 유의미하게 감소를 시켰습니다. 리스크 리덕션이 70%까지 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심턴 레이전 증상의 개선도 4일 정도를 단축시켰다고 알려주고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정도냐면 여러분이 지금 아주 널리 사용하고 계신 그런 타미플루가 있는데요. 타미플루는 기본적으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프로스펙트 RCT 그 기록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록 같은 경우에는 그런 observational 스터디를 메타 분석해서 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요. 거기서조차도 심텀 레졸루션에 대해서는 언급이 약 1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플루엔자가 뭐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긴 하지만 1일 정도의 리덕션 가지고도 이렇게 널리 약을 쓰고 있는데 이건 무려 4일이나 단축시킬 수 있다고, 물론 피어 리뷰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결과를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리제너르산에서 만든 항체 치료제가 널리 사용된 이유가 이 결과 때문인데요. 다양한 변이주, 특히나 미국 내에서 널리 지금 퍼지고 있는 변이주인 알파 변이라든지 베타 변이라든지 델타 이런, 그리고 입실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적절하게 중화항체가라고 하는데요. 중화항체가를 적절하게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실험실 검사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일제네르산에서 만든 항체 치료제가 지금 경증이나 중증도 환자, 특히나 산소가 투여하지 않는 그런 고위험군 환자한테 치료제로 투여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기에 투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데이터가 나와서 갖고 와봤는데요. 그 리제네르산 항체 치료제, 컨비네이션 세라피한 항체 치료제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 시로 네거티브 환자군과 시로 포지티브 환자군을 따로 비교를 했습니다. 시로 네거티브란 것은 항체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항체가 없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코비드 19에 걸린 적이 없거나 아니면 걸렸더라도 굉장히 초반일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항체가 없을 것으로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초반인 경우에나 그런 항체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항체 치료제를 투여하실 때 이거는 모탈리티입니다. 모탈리티 디덕션이 무려 20% 가까이 되고 있는 보고가 지금까지 리뷰 중인 논문에서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항체 치료제의 투여 기간은 가능한 조기에 투여가 필요할 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는 레키로나주 하나입니다. 이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에는 증상 발생일부터 7일 이내이고 산소 치료제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한 가지 해당할 경우에는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60세 이상이거나 심혈관 질환, 만성호흡기 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폐렴의 소견이 있는 경우 이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레그람비맙을 현재 투여를 할 수가 있고요. 투여 용량은 kg당 40mg을 해서 약 90분간 IV 세라피로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키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시청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원활하게 공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고,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질병청에서 그런 동의서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조금 수고가 되겠지만 그래도 레키로나주는 이런 조건을 가진 환자분한테는 가능한 조기에 투여를 할 것을 지금 권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셀트리온, 그러니까 레그담비법에 널리 투여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한 개가 데이터가 아직까지 공식적인 데이터가 안 나왔다는 그런 약점이 좀 있긴 한데요. 아무튼 얼마 전에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를 할 수가 있었겠는데, 마찬가지로 비슷한 그 리제너산 항체 치료제 마찬가지로 위약군 대비해서 중증 환자 비율을 70% 가까이 줄였다 이렇게 보고를 하였고요. 치료 기간, 임상 개선 시간 역시 4일 이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냈고, 이런 결과가 아마 곧 이제 발표될 것으로, 공식적으로 논문 통해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변이주의 효능을 잠깐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건 리제누사 같은 경우에는 알파 변이주라고 하는데요. 영국 변이주라든지 캘리포니아 변이주라든지 인도 변이주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 검사에서 굉장히 우수한 효능을 보여주었고요. 이 소토리비맙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양한 변이주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한 효능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이 두 가지가 현재 미국에서는 사용 투여를 권장하고 있고, 레그담비맙, 셀트리온에서 만든 레그담비맙 같은 경우에는 남아공 변이주에 좀 취약한 것으로 보이고, 얼마 전에 실험실 검사에서 인도발 변이주에서 유의미하게 효능을 보여줬다는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변이주에 대해서는 효능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렌데스비루 또는 렌데스비루가 덱사메타손을 쓸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바리스티닙이라는 약을 쓸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용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용 환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현재 FDA에서 공식 승인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긴급 사용 수준으로 사용되는 약이었는데 공식 사용이 돼서 12세 이상 환자 같은 경우나 또는 웨이클 몸무게가 40kg 이상인 환자들한테는 공식적으로 투여가 가능한 약물이 되겠습니다. 투여 용량은 기본적으로 200mg을 로딩을 하고 그 이후에 100mg을 하루에 한 번 투여를 할 수가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투여 기간이 5일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요. 전문가 리뷰의 전문가 권고안에 따라 가지고 현재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10일까지는 투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상 증상 개선이 뚜렷하지 않고 바이럴 로드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 유지되는 그런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람데시비르를 열흘까지 연장을 투여할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램데시비르 세이프티 워닝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LFT 이상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LFT, 특히나 ALT가 10배 이상 상승할 경우에는 중단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간간히 그런 레날 임펠먼트, 그러니까 투석 환자라든지 아니면 뭐 신기능이 저하되는 환자한테서 어떻게 투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not recommend 되긴 한데 이것도 줄을 보면 전문가들 의견 따르면 리스크 베네핏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 투여를 고려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 병원에서도 투석 환자나 CKD 환자들에서 렘데시빌은 뭐 투여한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무튼 꽤 있고요. 근데 뭐 다 괜찮은 결과를 보여서 그리고 이게 투석 환자한테 투여를 저하게 된 이유 중에 한 개가 여기에 보이고 있는 사이클로덱스트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얘가 신장에서 배설되고 그리고 축적될 경우에는 레날 튜뷸러 네크로시스나 리버셀 네크로시스를 유발한다고 동물 실험 모델에서 좀 알려진 바가 있어가지고 투석 환자한테 IV 제제를 좀 저하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체에서 그런 유의미한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는 굉장히 찾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더군다나 그런 신기능 저하나 그런 만성 간 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 환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뭐 투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케이스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좀 상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클리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고 페름이 있고 이건 엔드입니다. 페름이 있고 세츄레이션이 94% 이하이고 그리고 산소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투여를 할 수가 있고 단 인공호흡기나 에크모 치료를 바로 시작한 환자 기존에 있던 환자 말고요. 인공호흡기 이미 달고 있는 환자한테는 벤데시비를 투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5일 투여가 원칙이긴 하지만 의사소견에 따라 가지고 10일까지 투여가 가능하다고 지금 되어 있고 예전에는 여기에 국립중앙의료원에 뭐 환자 직접 사람을 보내서 가져와서 타오게 하는 형식이었는데요.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처방만 하면 약을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신청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결과를 보셨을 건데요. 솔리드 트라이얼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대규모 연구에서는 렘데시비르가 실제로 모탈리티나 뭐 증상 개선에 증상 개선을 증명하지 못했다. 이런 연구 결과를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더군다나 그 솔리드 트라이얼을 포함시켜서 한 메타 분석에서도 베네핏이 뚜렷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자료를 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이건 조금 의견이 좀 분분한 부분이긴 합니다. 실제로 WHO에서는 유주얼 케어를 날 리커멘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거는 뭐 일단은 미국과 뭐 WHO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 일단 워낙 고가의 약이다 보니까 WHO에서는 좀 신중하게 투여를 좀 하고 있는 상황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ACTT1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는 랜더마이즈드 블라인드 더블 블라인드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이고요. 솔리드 트랙은 오픈 라벨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바이어스가 개입될 여지가 좀 더 많지 않냐.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렘데시비를 투여할 것을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덱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산소 치료가 필요한 그런 시비어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데사메타슨 컨비네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시비어 환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소 파우더가 90에서 94% 이하인 환자들, 미만인 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런 환자들은 렘데시비르와 덱사를 함께 투여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치료제 중 한 개인데요.
기본적으로 잭2 이니비터라고 해가지고 인플라메이터리 캐스케이트를 유도하고 있는 사이토카인 중에 한 개 인터로킨을 블록하는 그런 약들이 요즘 되게 각광을 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리스팀이라는 약이 나와 있고 이거는 국내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승인도 된 약인데요. 이게 덱사가 투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투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경험은 없습니다. FDA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을 낸 상태라서 덱사가 투여가 안 된 경우에는 바리스팀이라는 약도 사용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위중증 환자, 크리티컬한 환자한테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옵션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아까 잠깐 김진관님이 언급하셨지만 토실리즈맙이라는 약에 지금 계속 연구 결과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토실리비즈맙이란 말은 역시 마찬가지로 사이토카인을 통해서 인플라메이트 캐스케이트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이토카인 인터로킨 6를 블록하는 약인데요. 제일 중요한 얼마 전 리커버리 트라이얼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입원한 위중증도 아닌 그런 입원 환자들 대상으로 토실리즈맙을 투여한 결과에서 모탈리티를 개선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리커버리 트라이얼 포함시켜서 메타 분석에서도 이렇게 리스크를 약 10%에서 20%가량 감소시켰다고 보고를 하여서 토실리즈맙도 아마 조만간 중요한 특히나 위중증 환자한테서 워낙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없어서 사용이 가능해지리라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투여는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아마 나오면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현재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스테로이드 제제라든지 로우 몰리큘러 웨이트 헤파린 그리고 항응고 오랄 안티코아귤레이션 제제라든지 바리스팀 제제까지도 지금 현재 투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